자, 봅시다, 이제.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볼게요. 수치제도와 토지제도의 변천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시면 여러 제도들 쭉 한번 어느 왕인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균역법 시행 봅시다. 균역법은 영조 때 실시됐죠.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거. 그리고 결작 선무공관포 부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양척동일법. 자, 양척동일법은 효종 때죠. 자, 그래서 양척동일법이라는 건 측량하를 자가 여러 개였는데 그 측량하는 자를 1등전 주척으로 통일시켰다. 쉽게 말하면 한 개로 통일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측량하는 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양척동일법이고, 자, 그 다음에 공법. 자, 공법이라고 하는 건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영정법. 영정법은 풍융에 상관없이 1결당 4두씩 고정시키는 거, 전세를. 이게 바로 인조. 자, 그 다음에 직전법. 직전법은 이거는 이제 토지제도 중에서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거,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폐지하는 거, 세조. 자,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정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 세조, 그리고 인조, 효종, 영조.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면 되겠네요. 디귿, 미음, 리을, 니은, 기업. 네, 2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 금방 봤던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공법이라고 하는 게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자, 연분구등법 같은 경우는 풍융을 고려한 거죠. 풍융에 따라서 9등급으로 20도에서 4도까지 차등부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풍융을 고려하는데, 자, 그러면 이 연분구등법이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은 뭘로 바뀌어요? 이게 영정법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연분구등법은 풍융을 고려하는 거고, 영정법은 풍융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네. 1결당 4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풍융 고려, 풍융 상관없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결당 4도로 고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의 정액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격을 찾자면. 자,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은 조선 후기로 가면 뭘로 바뀌어요? 전분육등법이라는 건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전분육등법은 조선 후기로 가면 뭘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전분육등법이야. 그쵸? 근데 뭐? 수등이척제가 이게 뭘로 바뀌어요? 양척동일법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수등이척제가 양척동일법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아까 효종이라고 했죠. 자, 그럼 둘의 차이점은 수등이척제는 줄자 여러 개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등, 수학량은 같은데 이척, 척이 다르다. 측량하는 줄자가 여러 개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양척, 측량하는 자가 동일. 아까 말했죠. 1등전 주척으로 통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양척동일법이라는 건 이제 줄자가 하나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수등이척제였을 때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몇 등급으로 나누죠? 6등급. 그 다음에 양척동일법일 때는 비옥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눠요? 똑같이 6등급. 그러니까 줄자만 바뀐 거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는 건 안 바뀌었어. 제가 조금 전에 전분육등법이 조선 후기에 뭘로 바뀌었지? 안 바뀌어. 그냥 6등급이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줄자만 바뀌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지. 연분구등법이 뭘로 바뀌었지? 영정법으로.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의 수등이척제가 뭘로 바뀌었지? 양척동일법으로. 그리고 어느 왕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12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문물 정비가 이루어진 시기에 국왕의 정책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 자,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허락하는 통공정책을 시행하였다. 자,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서울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시켰죠. 서울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고, 자, 그 다음에 노비에 대한 제도를 완화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노비 해방을 정조 때 하려고 했는데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순조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순조 즉위하자마자 공노비 해방을 한 건 그 전에 이제 다 쉽게 말하면 세팅을 해놓은 거야. 정조 때. 그래서 서울이나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고, 자, 그 다음에 통공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러면 통공정책 이제 우리 아는 걸로 하면은 신해통공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시전상인의 뭘? 난전권을 폐지한 거죠. 난전권이라는 건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거. 네, 그게 바로 신해통공 또는 통공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서울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고 통공정책을 실시했다. 어느 왕? 정조. 네, 정조 찾으면 되겠죠? 자, 뭐 정조는 여러분 뭐 규장각이라든가 장용영을 설치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수원화성을 건립했다든가 수원화성을 건립했다든가 자, 그 다음에 준론탕평을 실시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군주도통론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신하들을 스승처럼 대했다. 그게 이제 초계문신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을 스승처럼. 그래서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조 하면은 또 만천명원 주인 옹 이것도 떠오르죠. 그래서 뭐 만 가지 내에 달이 어려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천명월 주인 옹, 왕권 강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이거 말고 공장안이라는 건 장인 등록제예요. 그래서 장인 등록제 폐지. 그 다음에 뭐 노비 추세를 금지했다든가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도록 했다든가. 원래 향약은 살인들, 그러니까 선비들이 주관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방 사족이죠. 사족들이 주관하는 건데,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도록 해서 지방을 통제하도록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조. 자, 그 다음에 재헌절목이라는 걸 또 반포하기도 하죠. 재헌절목이라는 건 재헌이 저수지예요. 그래서 특정 몇몇 사람이 저수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문체반정. 문체반정이라고 해서 노론들이 고문체, 그러니까 신문체 사용을 규제하면서 고문체 사용을 장려한 거죠. 그런 게 바로 문체반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정조의 업적들. 자, 그럼 정조의 업적으로 한번 골라볼까요? 1번. 서원을 정리하고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 서원 정리, 그리고 산림의 존재를 부정, 영조. 자,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대립이 격화되었다. 자, 연인군의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은 뭘까요? 신임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임사화는 어느 왕 때? 경종. 그래서 신임사화. 자, 그래서 대리청정 문제라고 나오면 신임사화구나. 또는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다. 그러면 신임사화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권 초기 홍구경을 등용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했으며 후기에는 군주도통론을 제창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조 초에 집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홍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홍구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사실은 친인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척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세도 정치 하면은 외척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진 게 이제 순조부터인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근데 사실은 정조 초에도 이 홍구경이라고 하는 이제 외척을 등용을 해서 개혁을 주도하게 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너무 이제 이 사람이 뭐 전횡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잠깐 있다가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홍구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조 초에 집권했던 인물이고요. 왜 해경궁 홍씨니까 외척이잖아. 외갓집인 거야. 쉽게 말하면 홍구경은 외가 쪽 친척 중에 한 명이고 자, 그 다음에 군주도 통론을 제창했다는 건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은 왕이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니까 내가 왕이면서 너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어떤 그 체계를 가진 신하다. 그러니까 그 학자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군사부 일체 이런 거 들어봤잖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왕이기도 하지만 내가 학자이기도 하니까 내가 스승이기도 해. 약간 그런 의미.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정조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황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는 황국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라고 하면 어느 왕일까요? 일단 황국 하면은 대체적으로 숙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편당적인 인사관리라는 건 그런 뜻이겠죠? 한 당에 쫙 몰아줬다가 쫙 없애고 이쪽 당으로 쫙 몰아줬다. 이제 황국이잖아요. 황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편당적인 인사관리라는 게 이거 황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3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홍구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제시문이 아니니까 홍구경이겠지.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이제 막상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딱 갔잖아요. 이제 2주 뒤에 우리 또 시험을 보러 갈 건데 시험을 보러 가면 사실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풀이하고 있는 게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막상 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 이거는 이거지 이건 이거니까 이건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생각이 진짜 1도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막 틀린 것도 다 빼봤다가 그런 거 아니야? 막 다 생각나야 돼. 그래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일단 시험을 잘 보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를 풀어. 어느 과목이건 다 푸는데 사실 진짜 시험장에 가서 푸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좀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는 뭐 진짜 시험이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에서도 예를 들면 뭐 좀 거슬리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 모의고사도 최대한 그런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하는 걸 해야죠.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런 키워드들 확인하는 거.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는 이거고 예를 들면 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묘종 나오거나 뭐 이거 나오면 이거지. 여기 또 홍구경 나오면 정조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연결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단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본인이 취약한 단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상하게 현대사에서 많이 틀리더라. 약간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나는 희한하게 무장투쟁을 나오면 꼭 좀 약간 많이 틀려. 그런 게 본인마다 있을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아마 문제를 쭉 한번 보다 보면 희한하게 내가 뭐 문화사에서 많이 틀린다던가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본인들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는 거. 그렇다고 막 그거를 지금 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사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화사 한 문제도 안 나오면 어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막 드립다 파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틀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그래서 맞아 이건 이거지, 뭐 이건 이거지 이렇게 딱 눈으로 딱 보고 넘어가는 거. 반복해서 보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날 수 있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막 너무 막 이게 내가 틀렸었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겠죠? 다만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라든가 취약한 부분 예를 들면
근대의 개혁안 이런 거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내가 지금부터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뭐 이틀에 한 번씩 그것만 한번 쭉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날 수 있게. 그리고 읽어보면서 맞아 이건 이거지. 이제 본인이 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확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는 지금 그래도 한 보름 남았잖아요. 그치? 한 보름 넘게 남았지? 그래서 한 보름 남았으니까 한 2주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나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어느 과목을 내가 좀 공부를 덜 했는데 어떡하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 다 비슷해. 지금은 여러분이 전국 있는 수험생 거의 비슷하게 공부는 어느 정도 다 했을 거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안 헷갈리고 그 다음에 안 틀리고 그때 가서 생각나고 이런 것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공부를 좀 덜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려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랑 또 막상 시험장 가면 또 다 다르거든요. 내가 6개월 공부한 건지 1년 공부한 건지 사실은 막상 들어가잖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제 막판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놔버리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 여기서 뭐 나는 1년 공부했고 나는 뭐 6개월 공부했고 나는 3개월 공부했는데 막상 그날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뭐 3개월 공부했으니까 6개월 공부했으니까 뭐 나는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지?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부터는 그냥 막판에 정리만 잘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그렇게 마지막 점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건 있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봐야지? 나중은 없는 거야지? 나중은 없어. 내년이야. 알겠죠? 지금부터는 나중에 봐야지는 없어. 지금 보고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야. 지금부터는 나중에 해야지는 내년에 또 해야지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은 없다. 지금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멘탈을 잘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흔들려버리면 망치는 거고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과감한 그런 그 스타일들이 있잖아. 근데 저도 사실 과감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약간 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안 흔들리는 사람.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 안 흔들리는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공부하시면 되고 알겠죠? 네. 그리고 막 또 그날 아침에 또 시험 보러 간다고 또 평소에 안 먹던 아침밥 먹고 가가지고 또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배 아파가지고 난리치고 하지 말고 평소처럼. 알겠죠? 평소처럼. 아침 안 먹은 사람은 아침 먹지 말고 괜히 또 아침 든든하게 먹고 간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긴장하고 배 아프고 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100분 사실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하시고 지금부터는 되도록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늘 그 시험 시간 비슷하게 그때 일어나서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하죠. 왜 우리 수능 전에 한 1년 정도 수능 컨디션에 맞추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2주 정도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시험장 가는 그 시간쯤 전에 일어나서 그 시간쯤에는 항상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고 머리가 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알겠죠? 내가 더 긴장하게 만들었나? 막 긴장이 확 되니? 긴장 무슨 그냥 하던 대로 해. 평소대로 하면 되지 뭐.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 쭉 되짚어 보면은 그 전보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의 뭐 표정이나 아니면 대답하는 거나 물론 뭐 마스크 끼고 있지만 대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저는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근데 정말 뭐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다 하나씩 제가 뜯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좀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뭐 대답하는 거나 아니면은 눈빛이나 이런 거,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좀 자신감 가지고 마무리? 네,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자, 13번 봅시다. 자, 13번 보면 12번에 3번이었고 13번에 다음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봅시다. 자, 기억,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자,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토지조사 사업은 뭐 당연히 1910년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령이 발표된 거는 1912년인데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써볼까요? 토지조사령 1912년. 자, 그 다음에 농업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은 일본이 농민들을 좀 회유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죠. 농촌진흥운동은 언제부터냐면 1932년부터 40년까지. 거의 뭐 한 32년, 34년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뒤에는 좀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으로 다수의 한국 자본이 붕괴되었다. 자, 화폐정리 사업은 1900, 이제 5년. 그래서 메가타가 주도하죠. 이 메가타가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의 고문으로 오게 되죠. 메가타.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회사 설립을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었다. 자, 일단 회사령 이렇게 볼까요? 회사령은 1910. 이게 바로 허가제. 자,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가 20. 자, 요게 바로 신고제로 바꾼 거죠. 허가제를 신고제로.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신고제로 바꾸었다라고 했으니까 회사령 폐지를 말하는 거네요. 20.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디귿부터. 1905년이니까 디귿부터. 디귿, 그 다음에 기역, 그리고 리을, 니은. 이렇게 순서대로네요. 자, 그러면 디귿, 기역, 리을, 니은. 3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일제의 경제수탈이나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순서대로 쭉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볼게요. 다음 경문이 발표된 시기에 동학농민 봉기와 관련이 없는 것을 자 봅시다. 이제 이런 동학농민운동 중에서도 요 사료가 조금 여러분이 낯선 사료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금년 6월에 개화간당이 외국을 끌어들여 밤을 타 서울로 들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을 마음대로 하며 생령이 도탄함에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소멸하고 사직을 편히 보전하려 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친절하게도 문제 이게 동학농민운동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뭐 다음과 관련된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한다면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동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도가 뭐겠어? 동학교도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동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줄부터 볼까요? 금년 6월에 개화간당이 외국은 여기서 이제 일본이죠. 일본을 끌어들여 임금을 핍박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게 바로 1894년 6월 21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여기다 쭉 써봅시다. 청일전쟁을 일으켰어요. 청일전쟁 도발 1894년 6월 23일이었고 자,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 설치 그래서 궁극기무처 설치가 6월 25일이죠. 7월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1차 가보개혁이 7월부터니까. 자, 그래서 일본군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왕과 왕비를 억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왕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국권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 일본을 쫓아내자.
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2차 봉기가 일어났고 2차 봉기는 1894년 9월부터고 자, 요 2차 봉기 중에서는 뭐가 있냐? 바로 논산 집결. 그래서 논산 뭐 집회라고 해도 되고 집결이라고 해도 되고 자, 논산에서 모였어. 이 논산에서 모인 게 10월. 자, 그리고 이 논산에서 모일 때는 원래 전라도 동학 세력인 남접에다가 충청도 동학 세력인 북접이 합류를 하게 되죠. 요 북접은 이제 손병희라고 하는 동학의 3대 교주예요.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도 세력과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세력이 모여서 집결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집결했으니까 여기서 왕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본을 축출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래서 서울로 향하다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1894년 11월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 2차 봉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문이 발표된 시기에 동학 농민 봉기와 관련이 없는 것, 즉 2차 봉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1번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홍계훈이 이끄는 중앙군을 격파하였다. 장성 황룡촌 전투는 1차 봉기에 해당이 되고요. 시기로 하면은 1894년 4월 23일, 4월 말쯤 되겠죠. 후반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 봉기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황해도의 농민군이 재령, 안악, 평산 등지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는 지금 논산,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 이것만 봤는데 요 2차 봉기에는 황해도 전투도 들어가고 이 황해도 전투에서 활약했던 인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구? 이런 인물들이 또 2차 봉기 때 참여했던 농민군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래서 황해도 등 이런 지역에서도 싸웠다고? 네, 싸웠다고. 2번 맞고요. 3번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였다. 네, 물론 패배했지만 맞고요. 자,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이 논산에 합류하여 남북접의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맞아요. 자,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손아중 아니고 손병희. 또 이제 나중에 헷갈린다 이제. 손아중은 누구였냐면 김계남, 손화중 농민군의 1차 봉기가 있었을 때 이제 전봉준이 합류시킨 사람들. 농민 장군 쉽게 말하면. 그건 이제 김계남, 손아중 이런 인물이었고 이 손병희는 아까 어디 갔어? 요 손병희 같은 경우는 3대 교주고 이 손병희 같은 경우가 또 한 번 나온다면은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지. 그게 손병희예요. 3대 교주 손병희. 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나중에 천도교로 개칭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손병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한국민의회 뭐 이럴 때 언급되기도 해요. 네, 뭐 이제 독립운동할 때 언급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학의 3대 교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요 논산 집결할 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15번 봅시다. 그냥 이쪽에다 해야겠다. 자, 15번. 다음 밑줄친 이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본에 저항한 나철 오기오 등은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1909년 이 종교를 창시하였다. 이후에 이들은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해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구축시켰다. 자, 이 종교는 뭐냐? 일단 나철 오기오란 이름이 나와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철이 창시한 종교예요. 나철 오기오라기보다는 나철이 창시한 종교죠. 자, 그래서 나철이 창시한 종교니까 대종교. 자, 그런데 이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웅, 환인, 뭐 단군 이렇게 이제 삼신 신앙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자, 단군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민족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탄압을 받아서 결국에는 교단을 만주로 이주시켰다. 교단을 만주로. 그리고 특히 무장투쟁에 앞장서기도 하죠. 무장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던 게 바로 대종교. 자,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허례허식 폐지와 남녀 평등 등 새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새생활운동을 전개한 건 원불교. 두 번째, 교육과 의료활동을 전개했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였다. 주로 개신교. 예, 주로 개신교. 자, 그 다음에 3번,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해서 일본의 탄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불교 유신회니까 불교. 자, 중광단을 결성하고 북로군정서를 개편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 요게 바로 대종교. 중광단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북로군정서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그 북로군정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대종교, 나철, 중광단, 북로군정서 연결해 두시면 돼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봅시다. 밑줄진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는 무척 애석한 일이다. 내 친구 중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쩌다 조선의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그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애석하다고 했다. 자, 어찌 일본인이 조선의 운명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는가? 우리가 만약 국가의 발전의 기미를 보였다면 일본인들은 백방으로 방해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 그들을 원조했겠는가?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출처에 한국 통사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박은식이겠죠. 이제 박은식이 내가 이거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선 최고 수재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집권층이면서 지식인층이면서 관료층이니까 이게 위로부터의 개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 개화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급진 개화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쯤 일본 공사관에서 무력 지원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말이 되냐? 걔네가 진짜 도와줄 것 같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이 추진했던 개혁. 자, 그들이 추진했던 개혁이니까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에 담겨 있는 내용을 골라라 이거죠. 그럼 기억. 규장각을 폐지. 네, 규장각 폐지도 맞고요. 그 다음에 지조법 개혁. 지조법은 조세제도의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설명이고요. 그럼 1번. 자, 2번 단발령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자, 단발령의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건 을미의병과 관련이 있겠지. 그러니까 유생층이겠지.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했으면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장개혁안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다음은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기억,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가설되었다. 전등 가설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880년대죠. 기억은 1887년에 경복궁 향원정에 이런 이제 전등이 가설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왜 지금은 우리 이렇게 불 켜놔도 형광등이 아주 뜨거워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백열등 같은 경우는 뜨거워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연못 위에다가 이제 연못을 이렇게 지나가게 등을 달아놨더니 밑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거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좀 발전하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서 그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전등 가설은 1887년.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설립되었다. 원각사는 공연장이고 여기에서 치악산, 원세계 이런 어떤 소설들, 연극들이 공연되기도 했었죠. 자, 이 원각사 같은 경우는 연도 가끔 물어보지 않아요? 1908년에. 네, 가끔 물어봐요. 1908년에 만들어졌다가 1909년에 이제 없어지죠. 불이 나가지고 폐지되기도 없어지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디귿 한성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자,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운영되었다. 전차는 1899년.
1899년에 전차가 운행되죠. 자, 그 다음에 근대 학문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개교하였다. 한성사범학교는 2차 가부개혁과 관련해서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그래서 189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 사범학교가 지금으로 하면은 교육대학교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교육대학교 나오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잖아요. 네. 이때는 한성사범학교 나오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요거 순서대로 하라는 거네요. 제일 먼저 기역, 그리고 리을, 디귿,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네요. 기역, 리을, 디귿, 니은 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까요? 다음 제시문에 설명하는 인물의 저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유교계에서도 유학의 약점을 버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에 적합한 부분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민족 종교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는 공자의 대동주의와 맹자의 민의 증서를 발전시켜 민주적 평등적 종교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자, 일단 막 표현이 어렵긴 한데 일단 뭘 개혁하자는 거예요? 유교.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든 조선 말이든 개화기든 아니면 일제시대든 유교하면 누구? 박은식. 불교하면 누구? 한용우. 그렇게 또 구별하면 된다고 했죠.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유교 개혁이라고? 아, 박은식이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그럼 박은식의 저서가 아닌 것? 네, 아닌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1번 조선 민족사 개론. 낯설지? 네, 좀 낯설지 않아? 조선 민족사 개론은 손진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손진태 우리 어디서 배웠었냐면 실증주의 사학, 진단학회, 그 다음에 뭐 민속학 연구 이런 거. 자, 그래서 1번이 손진태. 손진태는 진단학회니까 실증주의 사학. 자, 그 다음에 2번 한국통사 맞죠? 한국통사에서는 통이 이제 고통, 아픔이라는 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사는 뭐냐면 통틀어서, 통째로 이렇게 할 때 통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통사는 이제 고통. 그래서 일제시대까지, 그러니까 1860년대부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860 몇 년부터 1911년까지,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되는 과정을 다룬 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독립운동, 세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니까 독립운동사, 피해 역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동고대사론, 대동고대사론이 이제 위에 나오는 뭐 대동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안중근전? 안중근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웅 정기문에서 고대사나 이런 거는 주로 신채호가 많이 썼고, 안중근전 같은 게 이제 박은식의 저서라고 볼 수 있죠. 유교 구신론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죠. 유교 구신론, 안중근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박은식의 또 다른 저서라고 볼 수 있네요. 정답은 1번.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19번 갈까요? 다음 인물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번 첫 번째,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주석에는 가, 부주석에는 여운형이 임명되었다. 자,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조선 건국동맹에서 요거 여운형이 주도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로 개편이 되죠.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딱 해방이 되자마자 건준위로 바뀌죠. 자, 그리고 이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뀔 때는 이제 좌우연합이거든요. 여기도 좌우연합이 맞아요. 근데 이제 여운형이 주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여운형이랑 안재홍이랑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게 되죠. 여운형, 안재홍. 자, 그런데 미군정이 실시된다는 걸 알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꾸게 돼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공화국이라는 건 정부 형태를 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형태로 바꾸면서 나라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그러면 여기 뭐로 삼았다고 했어? 주석을 삼았냐? 그때 당시에 제일 인기가 많은 정치인을 추대를 한 거예요. 네가 와서 해주면 참 좋겠어.
근데 실제로 와서 한 건 아니지.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대만 한 거야, 그냥. 실제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가 좀 많았던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 이승만이었어. 그래서 그럼 네가 주석을 여기서는 추대야 해줬으면 좋겠어. 하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부주석이 여운형. 원래 여운형이 계속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여운형이 부주석이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는 이승만. 자, 그 다음에 과도입법의원 조직을 보면 의장에는 나, 부의장에는 최동호, 윤기섭이 선출되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라는 건 미군정이 지지하는 기구로 마치 조선인들이 지금 신탁통치란다. 이 군정 중에서도 조선인들이 조선의 일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입법 기관이니까 이제 국회 같은 걸 만들었지만 실상 실제적인 권한은 없다고 했죠. 네,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면 되냐? 시기랑 대표. 우두머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남조선 과도입법의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1946년 12월. 자, 그리고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의장이죠. 네, 김규식. 자, 그 다음 게 바로 남조선 과도정부네. 그쵸? 남조선 과도정부. 남조선 과도정부는 군정 밑에 마치 조선인이 주도하는 정부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권은 별로 없고. 알죠? 그래서 남조선 과도정부는 1947년 6월에. 자, 여기서 이제 민정장관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군정장관 밑에 있는 대통령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누구? 안재홍. 네, 민정장관 안재홍.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승만, 김규식, 안재홍.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2번. 2번 찾으시면 된다. 자, 20번 봅시다. 우리나라 시기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1950년대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경제에서는 여러분이 10년 단위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삼백산업. 삼백산업이라는 건 제당, 제분, 그리고 면화. 제당, 설탕, 제분, 밀가루, 그리고 면화는 이제 목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요거 삼백산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 없으니까 그냥 1960년대로. 1960년대는 1차,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시기고, 자, 특히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시기는 몇 년인지 연도. 62년부터. 알겠죠? 이 연도는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경공업 발전 이런 거 아시죠? 경공업 발달. 자, 그 다음에 2번이 1970년대죠. 1970년대는 뭐 말 그대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3, 4차.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그리고 중화공업 발달.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포항제철 생겼죠. 그 다음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생겼죠. 그 다음에 마산과 익산에 자유무역지대 생겼죠. 이런 것들이 다 요 시기.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우리가 요 연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77년. 그렇죠. 1977년.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80년대는 삼저호황이에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삼저호황. 그래서 80년대 중반쯤, 이제 중후반이니까 전두환 정부 시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1990년대 마산과 익산을 수출 자유 지역으로 선정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 자, 1990년대는
그냥 시장 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 타결이 되고 그러면서 WTO가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가 세계무역기구가 출범을 하고 그래서 시장 개방 압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쌀 시장이 개방되고 뭐 이러면서 시장 개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90년대.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겠죠, 당연히.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산과 익산의 수출 자유 지역이 생긴 건 70년대. 포스코, 고리원자력발전소, 그러니까 포항제철, 고리원자력발전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마산과 익산의 수출 자유무역지대 다 70년대. 알겠죠? 정답은 4번. 12번, 아니 12번이라도 12회. 자, 12회 1번 봅시다. 다음 중 민치층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석회암이나 동굴의 뼈와 뿔 등을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들었다. 공주석장리와 다양한 수양계 유적에서는 고래와 물고기를 새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예술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고래나 물고기를 새긴 조각품은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죠. 주술적이라는 건 뭔가를 기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석기 시대구나. 자, 그럼 1번 봅시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신석기가 되겠죠. 원시 수공업. 자, 2번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게 바로 구석기. 자, 3번 농경이 시작됐고 돌멩이, 돌삽, 돌보습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뭐 돌갈판, 갈돌 이런 거겠죠. 이름이 좀 특이한 건 농경 굴지구가 좀 특이하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는 다 돌돌돌, 돌자가 들어가는데 농경 굴지구는 신석기 시대인데 이름이 독특해.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3번에 신석기. 자, 4번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사의 부족사를 이루었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2번. 나머지는 다 신석기. 2번만 구석기. 구석기 같은 경우는 시기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약 70만 년 전 시작. 70만 년 전. 70만 년 전부터. 자, 그리고 구석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여기는 물론 안 나왔지만 구석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건 유적지. 유적지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2번 봅시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왕 17년 7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함으로 동맹을 맺었다. 자, 신라와 백제 사이에 동맹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나제의 동맹이겠지? 그래서 두 번째 가는 나제 동맹이에요. 자, 그러면 나제 동맹에서 자, 신라는 어느 왕이에요? 신라는 눌지 마립간, 그리고 백제는 비유 왕이에요. 신라는 눌지 왕, 그리고 백제는 비유 왕. 그래서 비유 왕과 눌지 왕 사이에 나제 동맹. 자, 이듬해 2월 백제 왕이 좋은 말 두피를 보내왔고 9월에 흰 매를 보내왔다. 10월에 왕이 백제에 황금과 명주를 보내 답례하였다. 나제 동맹이 체결된. 자, 그러면 나제 동맹에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나제 동맹의 계기가 되는 건 뭐냐?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계기가 되죠. 그래서 평양천도 하니까 두 나라가 동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나 봅시다. 자, 장군 윤충이 신라 대하성을 공격하였다. 도독, 이찬, 품석과 사지죽죽, 용석이 전사했다. 겨울에 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대하성의 패배를 보복하고자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여기서는 대하성 공격. 자, 그러면 대하성을 공격했을 때 백제왕은 누구예요? 의자왕 때. 그래서 의자왕 때 대하성을 공격. 642년이고, 자, 이게 그러면은 신라로 하면은 공격을 당한 건 선덕여왕. 네, 선덕여왕 때. 그래서 의자왕과 선덕여왕 같은 시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5세기 전반,
그리고 642년이니까 7세기 중반? 네,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5세기 전반에서 7세기 중반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거는 장수왕 때 427년이니까 가 이전. 자, 두 번째,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왜를 격퇴했다.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이고 400년이에요. 5세기 초. 네, 5세기 초. 그러면 가 이전. 자, 그다음에 3번, 백제가 산둥과 규슈로 진출했죠. 자, 산둥 규슈 진출은 백제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이면은 4세기 후반? 네, 4세기 후반이라고 합시다. 자, 4세기 후반이면 역시 가 이전. 그래서 1, 2, 3번은 다 가 이전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신라가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자, 신라가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했어요. 그러면 진흥왕. 그러면 555년 정도 되겠죠? 6세기 중반? 6세기 중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세기 전반에서 7세기 중반 사이니까 6세기 중반 되겠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별로 업적 한번 쭉 보시고 뭐 늘 많이 나오는 거지만 늘 헷갈리는 거잖아요. 삼국시대 왕들의 업적들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볼까요? 통일신라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인구는 노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남녀별, 연령별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자, 인구는 전체 다 노비까지 포함해서 노비는 전체 인구의 비율로 보면 약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비까지 포함. 자, 그 다음에 남녀는 성별, 연령은 나이별이죠. 성별, 연령별 6등급 맞아요. 1번이 맞네요. 네, 1번. 정답. 자, 2번. 파견된 관리인 촌주가 매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하였다. 자, 이번에 작성은 촌주가. 자, 그런데 촌주는 토착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년마다 작성을 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촌주는 파견된 관리가 아니고 토착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죠. 파견된 관리냐 토착민이냐? 당연히 토착민이지. 자, 3번.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으로 자연 촌락마다 촌주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자, 봅시다. 서원경 부근에, 서원경이면 지금의 청주잖아요.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이에요.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이고, 자, 사해점촌, 살하지촌,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모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4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뭐냐? 요 4개를 하나의 행정촌으로 묶어서 한 명의 촌주가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 요 하나하나, 4개죠, 4개. 요 4개는 자연 촌락인 거예요. 그리고 요 자연 촌락 4개를 묶어서 하나의 행정촌으로 한 명의 촌주가 관리했다.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기록했어? 한 명이 기록했다는 거고, 그럼 촌주라고 하는 건 요 촌락, 자연 촌락, 조그만 촌락 하나하나마다 있는 거냐? 아니면 한 3-4개 묶어서 행정촌마다 있는 거냐? 행정촌마다 한 명의 촌주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자,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으로 자연 촌락마다 촌주가 있는 게 아니고 4개나 3개마다 한 명씩. 그러니까 행정촌마다 한 명씩.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조그만 촌락은 자연 촌락. 요거를 한 3-4개 묶은 게 행정촌락. 그런데 촌주는 행정촌마다 한 명씩. 그러니까 요 4개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건 이 4개를 한 명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한 명이 기록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자, 3번. 관모전답, 내시령답, 촌주위답 등의 토지는 촌민에 의해서 소작되었다. 자, 일단은
관모답은 누구에게? 관청의 지급.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내실형답은 누구? 내실형이라는 관리에게 지급. 그 다음에 촌주의 답은 촌주에게 직역의 대가로,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촌주에게 월급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청, 관리, 촌주에게 지급하는 이런 토지는 농민이 경작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단어는 뭐냐? 소작. 소작이 아니고 경작이에요. 소작과 경작의 차이점은 소작은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절반은 지주에게 주는 거지. 그런데 소작은 뭐냐면 그냥 대신 농사를 지어줘. 그러니까 경작은 대신 농사를 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관리나 관청에서 나와서 농사 짓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농민들이 그냥 할당량처럼 이렇게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거다. 소작은 빌린 거고 이거는 그냥 대신 지어주는 거니까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작 아니고 경작이라고 해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4번 봅시다. 자, 다음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 정도전이 여말선초의 조례를 정리한 최초의 법전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최초의 사찬 법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개인이 편찬한 최초의 법전, 종합법전이니까 사찬법전. 자, 그러면 기억은 조선 경국전. 최초의 사찬법전. 조선 경국전이고. 자, 두 번째,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알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한 최초의 농서.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김종서의 주도하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병서이다. 자, 요거는 이게 동국병감. 문종 때 편찬된 동국병감이에요. 동국병감 문종. 자, 요거는 정도전, 태조, 농사직설은 뭐 정초나 변효문 나와 있죠, 이름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세종. 그 다음에 동국병감은 문종.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온 거 말고 나머지 자, 이렇게 봅시다. 경제 6전부터 볼게요. 경제 6전은 조준, 그리고 하륜, 등이, 태조 때. 자, 그래서 경제육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정도전이 쓴 거냐 아니냐 가끔 물어보잖아요. 자,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 그게 정도전.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이 정도전, 경제 육전은 아니라는 거죠. 정도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금양잡록. 네, 금양잡록은 강희맹, 네, 성종. 자, 금양, 시흥쯤 된다고 했죠. 이 지역에서 농사 지은 경험을 또는 이제 농민들의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한 농서. 그래서 금양잡록이고, 이 금양잡록은 워낙 잘 만들어진 농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농사직설과 합본으로 간행되기도 해요. 그게 바로 금양잡록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병장도설. 성종 때 편찬된 군사훈련 지침서. 그래서 군사훈련 지침서라는 표현 나오면 그냥 병장도설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역대병요. 자, 역대병요는 세종 때 편찬된 말 그대로 역대의 전쟁에 관한 선비들의 어떤 뭐 평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대 전쟁과 선유는 선비들 평가를 모아놓은, 평을 모아놓은 책.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다음 반란이 일어난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란군의 수기는 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산 지역의 장교, 아전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주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모반을 꾸미고 군조를 기른 것은 다복동의 이희저가 창언한 말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금을 캔다고 해서 백성을 모집한 것은 나루터의 백성인 김정우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힌트가 가산. 왜냐면 이 분기는 가산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그리고 정주성을 점령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약 5개월간 점령했으나 진압됐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가산, 정주, 자, 이런 것들을 힌트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홍경래의 난. 자, 그래서 1811년 순조인데 이제 세도정치 시기를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1번. 자, 서인의 일당 전제화가 나타났다. 서인의 일당 전제화가 나타난 것은 숙종이죠. 서인의 일당 전제화는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붕당이 변질되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붕당이 변질된 것은 뭐 때문이냐? 환국 때문이죠. 환국은 앞에서 우리가 편당적인 인사조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2번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북인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는 광해군. 자, 안동 김씨 일파가 비변사를 장악하였다. 네, 안동 김씨 일파가 비변사를 장악했죠. 네, 그래서 맞고요. 안동 김씨 세도 정치기. 정확히 표현하면은 순조 때의 정치는 크게 두 개로 언급할 수 있죠. 하나는 정순왕후 수렴청정기. 그런데 정순왕후 수렴청정기는 한 5년 정도 짧아요. 그 다음에 안동 김씨 세도 정치기. 그래서 김조순이라고 하는 장인. 요 안동 김씨가 이제 정권을 누린, 권력을 누린 시기가 안동 김씨 세도 정치기고, 그 다음에 순조의 즉위는 왜 우리 세도 정치가 한 3대 60여 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 34년이 순조거든요. 절반 정도가 순조여서, 순조 같은 경우는 좀 똘똘한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대리청정을 하기도 해요. 그게 효명세자. 네, 효명세자. 그래서 이 말년에는 효명세자의 이제 대리청정, 정치를 대신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효명세자는 안타깝게도 요절해요. 21살에 일찍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명세자라고 하는 요 세자가 나오면 아, 순조 시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조 때 있었던 사건으로는 홍경래의 난이 있고, 제가 여기다 그러면 그냥 순조 때 있었던 것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이고, 공노비 해방이 가장 많이 언급되겠죠.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킨 공노비 해방. 그 다음에 순조의 업적 중에서,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순조할 때 제시문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게 만기오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기오람이라는 책이 나와도 아, 이거 순조구나. 이 만기오람이라는 건 순조가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국정에 관한 일이라든가 뭐 재정에 관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정치할 때 참고해, 약간 이런 의미로 써서 왕한테 바친 거여가지고 만기오람이라고 하는 책이 언급돼도 순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홍경래 은한, 그 다음에 홍경래 은한, 그리고 효명세자, 그리고 뭐 안동 김씨는 뭐 이런 게 다 아니까.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 만기오람에다가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세도정, 이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에 신유박해. 이걸 또 빼먹을 수가 없지. 대대적인 천주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순조의 시기다. 세도정치도 그냥 여러분이 세도정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순헌철 좀 구분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순조가 좀 제일 재위 시기가 기니까 순조에 관한 얘기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하기 전에 3번에 보시면 안동 김씨 일파가 정권을 장악한 데다가 비변사라고 하는 핵심 기구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4번 붕당 간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이 실시되었다. 이거 우리 한마디로 이거 준논탕평이죠.
붕단 간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론탕평이고 정조.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